당신의 식사를 바이오 해킹하라. 내가 아직 뚱보였던 무렵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날이 있었다. 거울을 보면 얼굴 전체가 푸석푸석하게 부어서 이중턱의 턱선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민망하게도 남자 주제에 젖가슴이 불룩했는데 컵 크기가 날마다 들쑥날쑥했다. 모두 다 비만 탓에 나타나는 증상임은 분명했지만 왜 어떤 날은 심하고 어떤 날은 덜한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고작 2, 3일 만에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씩 오르락내리락 했고 허리에 들러붙은 스페어 타이어 크기도 늘었다 줄었다 했다. 이런 차이를 알아차린 후 나는 둘러싼 환경에 숨어있는 요인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집요하게 물어왔다. 만일 무언가 손의 힘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 밖에는 또 어떤 증상을 일으킬까? 원인을 조사하던 도중에 깨달았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 스페어 타이어, 이중턱, 퉁퉁 부은 피부, 불룩한 젖가슴을 유발하는 요인은 지방이 아니었다. 모두 염증 탓이었다. 안티에이징 바이오 해커였던 나는 염증이 노화의 주된 요인이란 사실은 알았지만 내 생명 활동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도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몇 년쯤 전부터는 조금만 걸어도 발에 물집이 잡히는 일이 잦았다. MBA 과정을 밟던 학교는 집에서 고작 400m 거리였는데 도중에 물집이 생겨서 절뚝거리며 강의실에 들어선 일이 있을 정도였다. 조사 결과 물집은 만성염증의 징후이며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무언가를 기억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상은 뇌의 염증 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정신적, 신체적 이상 증상의 실마리를 찾은 듯했다. 마침내 염증을 해킹했을 때 살아생전 처음으로 발에 물집이 잡히는 일 없이 네팔과 티베트의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할 수 있었고 두뇌 활동도 더 활발해졌다. 염증은 병원체, 독소, 스트레스, 외상에 대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고 부어오른다. 조직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염증이 필요하다. 역기를 들어 올렸을 때는 몸에 좋은 염증이 생겨서 부하가 걸린 근육을 회복시키고 손을 베어 피가 날 때는 백혈구가 모여들어 상처를 치료한다. 이를 급성염증이라고 부르는데 당신도 상처가 나거나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몸이 부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염증이 만성화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한번 상상해보라. 무릎 수술이나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염증이 심하면 건강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도 건강하지 않다. 오히려 대단히 위험하다. 수많은 조사를 통해 많은 병의 중심에는 심각한 염증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었다.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은 미국인 전체 사망 원인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런 병의 공통점은 염증이다. 염증은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일부 정신 건강상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나 역시 그랬지만 염증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뇌는 몸의 어디에 생긴 염증에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염증을 방치하면 몸에 통증이나 이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두뇌 활동이 둔해진다. 그렇다. 흐리멍덩한 머리와 반복되는 부기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까닭은 이후에 발생할 더 심각한 문제의 위험 신호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염증이 신체 능력뿐 아니라 두뇌 성능도 떨어뜨린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염증을 일으키는 걸까? 염증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한다는 항영양소에 대한 방대한 연구 자료를 찾아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으며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지는 물질로 장을 자극하여 면역체계를 작동시키거나 몸의 회복과 해독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그러면 몸은 다쳤을 때와 똑같이 반응하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을 일으킨다. 게다가 장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 조각이나 세균이 혈류에 침투하는데
몸이 그 이물질을 공격하려고 더 큰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안타깝게도 서구식 식단에서 자주 먹는 가공식품에는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항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몸은 이 물질을 적으로 간주하여 염증성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꾸준히 만드는데,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온몸에 방출되고 결국은 뇌에까지 침투한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지고 성능이 떨어져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바보처럼 행동하게 된다. 항영양소는 당신의 컨디션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극심한 식욕을 일으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체내 영양소를 빼앗아 호르몬 기능을 방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다른 체계의 기능도 서서히 떨어뜨린다. 항영양소 섭취량이나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는 자가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면역계가 몸의 중요한 기관을 공격하여 한층 심한 손상을 입는다. 따라서 항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은 가능한 한 먹지 않고 면역계를 자극하는 식품은 완전히 끊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식품에 첨가된 방부제, 착색제, 농약 등 항영양소의 한 형태인 독소에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이 독소가 격렬한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두뇌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생활 속에 숨은 자연적인 항영양소에 대해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자연적인 독소는 식물과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보관할 때 생성되며 주로 식물이 동물이나 곤충, 미생물, 균류에 잡아먹히지 않고 번식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 식물은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진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복잡한 방어 체계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런 영양상의 지류를 잘 피하면 신체와 두뇌 기능 모두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고 완벽한 고성능 상태를 체감할 수 있다.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해두자면 인류는 수세대에 걸쳐 항영양소가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서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번성이다. 자연적인 항영양소에는 렉틴, 피트산, 옥살산염, 곰팡이 독소 등이 있다. 단백질의 일종인 렉틴은 세포막을 둘러싼 당질과 결합하여 소장의 대사를 방해하고 장 육모나 관절에 손상을 준다. 렉틴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르고 다양한 생물종에 존재하는데 모두 유해하거나 장에 손상을 입히진 않는다. 여기에서 문제 삼는 종류는 관절을 굳게 하고 장을 자극하며 세균을 지나치게 늘리고 렙틴 저항성을 유발해 비만한 사람의 뇌가 포만 신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식물성 렉틴이다. 몇몇 항영양소는 여러 식물성,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콩류, 견과류, 곡류 등의 식물성 식품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렉틴을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을 해칠 위험이 커지므로 렉틴 함량이 높은 식품은 백해무익하다. 사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렉틴의 종류는 제각기 다르다. 자신에게 민감한 렉틴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종류라도 대량으로 먹으면 염증이 생겨서 머리가 멍해지거나 관절이 쑤시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편두통이 생긴다. 예를 들어 토마토, 가지, 피망, 감자 등 가짓과 식물에서 발견된 렉틴에는 많은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류마티즘 관절염과 관련이 깊으며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행히 렉틴 대부분은 열에 파괴되므로 가열하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다만 가짓과 채소를 포함한 몇몇 식품에는 열에 파괴되지 않는 렉틴이 들어있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는 렉틴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줄여서 렉틴이 일으키는 문제에서 멀어지게 한다. 2주간의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마치고 유지기에 들어간 후에는 렉틴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실험해봐도 좋다. 목표는 적응성과 에너지, 집중력이 최대화하도록 자기 체질에 맞춰 식단을 변형하는 것이다. 피트산 역시 동물이나 곤충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진화한 식물의 방어체계다.
피트산은 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무기질 중 특히 철, 아연, 마그네슘,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며 음식물에서 아주 적은 영양만 얻을 수 있게 한다. 이 항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은 곡류, 견과류, 씨앗류이다. 피트산은 사실 항산화물, 즉 다른 분자가 산화하거나 손상하지 않게 막아주는 물질이다. 항산화물은 보통 몸에 좋지만 피트산처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진 것도 있다. 식단에서 피트산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무기질을 흡수하려면 피트산의 주요 공급원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 피트산이 많이 든 식품도 데친물을 버리거나 레몬이나 식초 등의 산성물질에 담가두면 함유량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곡류와 씨앗류 대부분은 조리해서 먹어도 장을 자극한다. 소나 양 같은 일부 동물의 장에는 피트산을 분해하는 특수한 세균이 있지만 인간, 돼지, 닭에게는 없다. 따라서 피트산의 직접적인 공급원은 최대한 피하고 목초를 먹인 소나 양처럼 피트산을 걸러주는 식품을 많이 먹으면 피트산을 함유한 식품이 주는 혜택을 독소 없이 누릴 수 있다. 옥살산염은 식물이 동물, 곤충, 균류 등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항영양소다. 케일, 근대, 시금치 등의 생채소나 검은 후추, 파슬리, 비트, 초콜릿, 대부분의 견과류, 대부분의 베리류, 콩류에서 발견된다. 옥살산염이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근육통을 일으킨다. 신장에 생기면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믿기 어렵겠지만 음순에 생겨 성교 시에 통증을 느끼는 여성도 있다. 내 아내 라나는 완전 무결해지기 전까지 옥살산 결정으로 인해 심한 외음부 통증에 시달렸다. 서양 의학에서는 불가사의한 일로 여기지만 이론적으로는 호모균, 항생제 사용,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 옥살산염에 민감한 사람은 소량만 섭취해도 입, 눈, 귀, 목구멍에 염증이 생긴다. 특히 체내에 옥살산염이 많이 축적된 사람은 근력 저하,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 내가 생채식 다이어트를 하며 많은 양의 케일, 브로콜리, 근대를 생으로 먹던 무렵에 옥살산염과 관련된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원인을 알지 못했다. 피트산과 마찬가지로 산성 물질에 담가두거나 데친 후에 물을 버리면 옥살산염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생케일, 생시금치, 생근대를 샐러드나 스무디로 먹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견과류나 초콜릿도 신중하게 골라야 하므로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식품의 질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이 먹는 음식에 든 또 한 가지 중요한 항영양소는 곰팡이 독소다. 거의 모든 사람이 끼니마다 만성적으로 곰팡이 독소를 섭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식별하기가 몹시 어렵다. 곰팡이 독소는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축적된다. 만일 내가 독성 곰팡이에 예민하지 않았다면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른 채 어린 시절에도 어른이 된 후에도 곰팡이가 핀 집에 살았다. 줄곧 곰팡이에 노출되어 살았던 탓에 면역계가 곰팡이 핀 환경이나 음식에 보통 사람보다 민감하다. 영국에 출장 갔을 때의 일이다. 지하철역에 내려가는데 눅눅한 공기가 느껴졌다. 플랫폼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을 때는 술에 흠뻑 취한 기분이었고 환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곰팡이에 민감했던 것이다. 이 일이 생긴 직후에는 당과 지방이 맹렬하게 당겼고 그날 케임브리지에서 있었던 회의는 잘 풀리지 않았지만 곰팡이에 대한 내 극단적인 반응은 불운의 탈을 쓴 행운이었다. 그 덕분에 내 고객들의 신체와 두뇌 성능이 왜 저하됐는지 밝혀낼 수 있었고 나처럼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곰팡이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생화학 반응을 보이는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만일 당신의 기분이 최고조가 아니라면 반드시 어딘가에 이유가 있다. 곰팡이가 잔뜩 핀 환경이 인지 능력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음식에 든 곰팡이 독소에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는 커피였다.
커피는 내 대학 성적을 올려주는 이래로 각별히 아끼는 음식이었다. 당시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아침 8시에 시작하는 미적분 수업이 필수 과목이었다.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는 수업 전에 트리플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나서 2년 만에 처음으로 A학점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첫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은 우연히도 전자상거래 역사상 대표 사례가 되었다. 오늘날 모든 벤처기업이 그렇듯 나 역시 커피의 힘을 빌려 인터넷상에서, 아니 웹 브라우저도 없던 시기에 직접 제작한 티셔츠를 팔았다. 티셔츠에는 카페인, 내가 선택한 마약이라는 문구와 함께 카페인의 분자 구조가 그려져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온라인에서 복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커피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른다. 마시면 일단 활력이 생겼지만 곧바로 피로와 불안이 몰려와서 더 마시고 싶어졌다. 결국 섭취량이 끊임없이 늘어났고 때때로 두통이 밀려왔다. 이런 증상을 없애려고 길고도 암흑 같은 5년의 세월 동안 커피를 끊었다. 어느 날 커피 유혹이 너무도 강해서 딱 한 잔만 마셨다가 깜짝 놀랐다. 피로도 불안도 두통도 없었다. 예전처럼 오로지 집중력만 늘어났다. 이제 커피를 마셔도 괜찮은 체질로 변했구나 싶어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 이 책이 탄생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셨더니 이번에는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들었고 얼마쯤 지나자 관절이 욱신욱신했다. 완전 무결과는 멀어도 한참 먼 상태였다. 그런데 문득 내 안의 바이오해커가 깨달았다.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내 체질이 아니야. 커피라고. 커피의 생화학과 농법, 유통 과정을 이잡듯이 조사해서 모든 커피가 다 같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커피에는 때때로 자연 발생적인 곰팡이가 생긴다는 점을 알아냈다. 내 몸은 커피 자체가 아니라 커피에 핀 곰팡이에 반응했던 것이다. 낮은 수준의 곰팡이 독소에 노출되어도 심신의 기능이 둔해진 사람이 많다. 높은 수준의 곰팡이 독소는 심근증, 암, 고혈압, 신장병, 나아가 뇌 손상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 원두를 볶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커피나무가 병원균 등의 유해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커피는 설탕 없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맛이 난다. 특히 대규모 생산자일수록 커피콩에 생기는 곰팡이 양은 생산 단위마다 달라지는데 곰팡이 독소는 상당히 많은 커피에서 발견된다. 브라질산 생커피콩을 검사한 한 연구에서는 가공 처리 전인 콩 90% 이상이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었음이 입증되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원두커피의 50% 가까이에 곰팡이가 피어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커피에는 곰팡이 문제가 있어서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커피에 든 곰팡이 독소의 10억 분의 1 ppb 단위의 안전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허용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커피 한 잔에 두뇌 활동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유럽에서도 이 종의 곰팡이 독소에만 적용하므로 인체 성능의 극대화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정해진 기준이라 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구매하는 커피콩의 종류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다. 싸구려 커피는 질 낮은 콩을 사용할 뿐 아니라 곰팡이 독소에 감염되기 더 쉬운 손상된 콩의 비율이 높다. 이런 곰팡이 독소는 커피 생산자가 생커피콩의 가공 공정을 단축하면서 생긴 부산물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가공 기술은 커피의 풍미를 더해주지만 의도치 않게 곰팡이 독소의 함량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는데 커피를 사랑한 사람들이 질 높은 콩이 카페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면서 망가지는 것을 아깝게 여겨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는 질 낮은 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카페인이 천연 항균 작용을 하여 원두에 곰팡이나 미생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페인을 제거한 원두는 볶은 후에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에 무방비해지는 것이다. 값비싼 유기농 커피도 유해한 가공법을 쓰면 곰팡이가 생긴다.
실외에서 햇볕에 말리는 건식법으로 만든 원두에는 새의 배설물 같은 부스러기들이 들러붙어 곰팡이가 번식한다. 원두를 대형 통에서 발효하여 표면에 붙은 불순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습식법을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곰팡이 독소는 커피뿐 아니라 온갖 작물에서 발견된다. 작물에 곰팡이가 생기면 수확하기 훨씬 전에 독소가 분비되므로 문제는 농가에서 그치지 않는다. 커피 이외의 식품에 든 주요 곰팡이 독소는 주로 밀, 옥수수 등의 곡물에서 발견되는데 땅콩, 과일, 초콜릿, 와인이 오염된 일도 많고 오염된 곡물을 먹은 소의 젖에도 축적된다. 곡물 사료를 먹인 축산물은 때때로 곡물 자체보다 곰팡이 독소의 위험도가 더 높다. 왜냐하면 가축 사료의 곰팡이 독소 관리 기준은 인간이 먹는 곡물보다 훨씬 관대하고 옥수수나 곡물 사료를 먹은 가축의 체내 지방에는 곰팡이 독소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곡물을 먹지 않아서 곰팡이 독소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곰팡이 독소의 골치 아픈 점은 작물의 어떤 생산 단위에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봉지에 든 경과는 완전히 무해하더라도 다른 생산 단위의 또 다른 봉지에 든 경과는 맛으로는 분간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몸 상태가 나빠지게 할 만큼의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뇌가 커서 곰팡이 독소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포유류다. 중요한 것은 곰팡이 독소가 원인 불명의 피로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능한 내 고객들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고위험군 식품을 피하면 집중력 향상에 최우선으로 도움이 된다. 완전 무길 다이어트는 곰팡이 독소의 오염이 널리 알려진 식품 섭취를 철저히 배제하며 확실한 문제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일반적인 팔레오 다이어트나 디톡스 다이어트 등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이다.